팬덤을 논할 때 K-팝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1밀리언 스튜디오의 콘텐츠 확산과 사업 전략을 총괄하고 계신 김재홍 부사장님께서 K-팝 아티스트 IP의 글로벌 확산과 팬덤 비즈니스를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모두 잘 알고 있는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세계적인 댄스 스튜디오 및 댄스 레이블인 1밀리언 스튜디오의 김재홍 부사장님께서는 K-팝 엔터테인먼트 분야 1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전문가인데요. 이전 SM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전략 총괄로서 M&A 그리고 사업 전략을 주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K-팝 아티스트 기반의 IP 비즈니스 확장 그리고 팬덤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K-팝 시장의 글로벌 현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김재홍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재홍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4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장을 살짝 푸시고요. 저도 오랜만에 영어를 들었더니 굉장히 이렇게 좀 멀미가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제가 오늘 강연 리스트를 봤는데 이게 험난하구나. 이게 또 오랜만에 쉽지 않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로 잡은 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좀 최대한 재밌게 전달해드리고 40분을 채워보자. 그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저를 불러준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K-팝 아티스트의 IP 글로벌 확산과 팬덤 비즈니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고객이 주신 것처럼 SM에서 일하고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략 쪽을 계속 총괄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덕후였고요. 일본 게임, 일본 음악,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막 건프라를 만들면서 지내왔던 그냥 덕후였죠. 그러다가 이런 분야까지도 와서 성공한 덕후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아티스트들이 있었고 그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환경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약간의 팬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있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댄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2,600만 명이 있고요. 한 달에 1,100만 명 정도의 순시청자가 시청을 하고 있는 글로벌 파워 댄스 하우스입니다. 해외 구독자가 특별히 97%고요. 해외에서는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는 한국 구독자는 3%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런 구독자 베이스를 가지고 1밀리언이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해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해서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서 가는데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이 구독자가 팬이냐? 사실 팬은 아니에요. 이 구독자라는 건 팬은 아닙니다. 팬덤과 팬 모두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아온 이 구독자를 어떻게 팬덤으로 만들지? 이게 저희의 숙제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를 또 이제 이곳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주제를 나눠볼게요. 먼저 K-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뭐가 K-팝일까요? K-팝은 한국 대중음악이며 다양한 시청각 요소와 열성적인 팬덤으로 특징 지어진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팬덤이 중요한 요소로 그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국 음악의 시작은 이런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곡가 그리고 매니저 또는 작곡가 또 어떤 이제 프로듀서라고 불리는
분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태들을 쭉 지나왔습니다.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어떻게 출연을 하고 누구한테 곡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내가 데리고 있는 아티스트가 뜰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노하우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티스트를 키워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쓴 곡이 스타가 되는 거구나. 그럼 또 이런 중요한 내가 좋은 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음악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야. 난 이걸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직접 곡을 쓰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2000년 초, 사실은 한 199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듀서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의 경험을, 이 노하우가 있던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매니저 시대에는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면 내 밑에 있는 애가 이거 알면은 나랑 비슷한 경쟁사를 만들 수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게 프로듀서 시대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지금 K-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한국 음악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건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 글로벌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간단하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다 체계적이고 분업화된 트레이닝, 프로듀싱, 마케팅 시스템을 간다. 이것들을 특별히 퍼포먼스 중심으로 풀어낸다. 예전에는 한 명 한 명의 매니저가 캐스팅도 하러 갔다가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하나의 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업화해가지고 리스크를 좀 해지하고 싶었던 거죠. 원래 그 SM의 이수만 선생님도 처음에는 현진영 씨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키웠을 때는 이런 시스템화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현진영 씨가 이제 그때 문제가 있었죠. 대마초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번 터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 명한테는 올인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여러 아티스트를 키우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졌지만 한국 음악 시장이 그 당시에 너무 작았어요. 2005년만 해도 한국 음악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33인데 33이면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본과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0%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먹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왔었고요. 여러 작곡가들 또 안무가들이랑 세계적인 협업을 하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먹히려면 이른바 현지화 또 그런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유닛들을 만들어서 팬덤을 그 로컬에 있는 팬덤들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서 K-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는 그러면 팬덤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덤이 뭘까요? 예전에는 팬클럽, 특정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공식 조직이 있었죠. 그때 2013년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SM에 입사했을 때 팬클럽 팀은 정말 팬클럽 팀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팬클럽 팀. 그래서 팬클럽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뭐 그냥 그 정도. 근데 지금은 팬이라는 것보다는 팬덤이라는 게 생겼죠. 팬덤이라는 거는 일단 파나틱,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좀 광신도 같은 이런 단어와 킹덤, 이런 왕국,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왕국이라는 단어에 팬덤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열정적인 팬들이 형성한 문화적, 사회적 생태계를 가리켜서 팬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팬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엔터 쪽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거를 인정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팬들과 소통을 한다? 얘기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팬클럽과 팬덤의 차이는 뭘까? 일단 특정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공식 조직,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사회적 생태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참여 방식이 소비 중심, 우리가 멋있게 오빠들의 음악을 만들었어. 이걸 사세요. 앨범을 사세요. 굿즈를 사세요. 이거였으면 이제는 우리가 소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동 참여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팬클럽 팀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기억하고 있는 건 예전엔 팬클럽 팀, 그 다음에 한번 바꾼 게 팬 커뮤니티 팀, 이렇게 팬덤의 진화에 따라서 팬클럽의 이름이 계속 팬클럽을 관리하는 팀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팬덤 팬덤 인더스트리 팬더스트리라는 뜻으로 조직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팬더스트리예요. 팬덤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뭔가 산업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팬들을 그냥 관리가 아닙니다. 소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관계 구조도 아티스트와 팬 그냥 단방향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 조율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K-팝 팬덤은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구매도 하지만 이젠 참여도 하고 알아서 홍보를 해줘요. 정말 세계에서 좀 이런 유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 굉장히 좀 신기한 집단이었던 거죠. 저희가 이것들을 인정하는 게 여기 쉽진 않았습니다. K-팝 글로벌 맵을 통해서 봤었던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저희 K-팝 아이돌들이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스트리밍 되는지를 이 맵을 통해 가지고 본 건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거에는 전 세계적인 팬덤의 확산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팬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시대는 아까 제인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이 음악보다 먼저 팔립니다. 새로운 팀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데뷔했어요 이게 아니라 새로운 팀이 나올 거면 얘네들이 왜 나오지? 우리는 어떤 팀이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이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뭐 저희는 지하에 있는 어딘가에서 뭐 빵 하나 가지고 5명의 멤버가 나눠 먹으면서 막 그게 좀 감성파리식으로 갔었다면 이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명확한 세계관, 스토리텔링. 저희는 어떤 플래닛에서 왔고요. 각각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과거 엑소 시대 얘기긴 한데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밌게 확장해 나가고 그런 거에서 팬덤들이 같이 이야기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플롯들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악, 스토리, 팬덤, 브랜드가 4개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팬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관계 형성을 하면서 팬덤이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팬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팬덤은 뭘까? 어떻게 하면 팬덤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정확한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뭐 저희가 다 성공을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팬덤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이 팬덤을 통해 가지고 덕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리켜서 정말 그분들이 도와주셨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EXID라든지 예전에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정 팬이 그런 팬덤들이 이들이 자기가 아는 아티스트가 더 잘 될 수 있게, 더 알려줄 수 있게 자발적인 홍보를 하고 알리면서 거기서 만드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공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알게 된 거죠. 프로듀스 101 같은 시리즈를 보게 되면 그때 컨셉이 국민 프로듀서님이 되셔서 이들을 뽑는 거였잖아요. 그때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우리가 폴을 해줬어요. 투표를 했으면 나는 이 사람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 친구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나는 정말로 이 친구를 끝까지 지지할 거야. 투표를 해주고 그가 데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게 저희들의 감정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었죠. 특히 이명웅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영웅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다르시잖아요.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말 조심해야 되는 아주 그런 분이죠. 정말로 이 팬덤은 좀 완전 너무 달라요. 여태까지 봐왔던 거랑 또 너무 다른 부분들. 저희 영웅시대 이 팬덤께서는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모범적인 팬덤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있어요. 저희는 예전에 팬덤이 너무 무서웠어요. 팬덤이라는 게, 그 팬덤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저희가 했었던 거는 보통 지금은 이제 소통의 창구가 되는 어떤 메신저라든지 뭐가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잘 사용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항의 받을 때 하는 건 뭐겠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정문에 와가지고 계란 던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오빠 이렇게 해라 막 하면서, 그리고 막 일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막 회사에 있는 모든 팩스로 팩스 테러가 와요. 팩스가 6시간 동안 와요. 다른 팩스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은 내용으로. 우리 아티스트를 왜 이렇게 처우하냐, 이렇게 해라, 이번 컨셉은 뭘로 해라,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게 되게 공포스러웠던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커뮤니케이션이 올바르가 되기가 좀 힘들었죠. 물론 저희는 팬클럽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사실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그래, 어쨌든 간에 팬과 소통하는 척을 했었죠. 지금은 합니다. 지금 소통하는 척이 아니라 소통을 하실 거예요.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소통을 하는 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월권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CSM을 딱 보면 캐스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애들을 트레이닝하고 이런 과정들은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데뷔시키고 얘를 컨셉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팬들이 왜 도전을 하지? 이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인가? 그냥 우리가 멋있게 만들어주면 그걸 봐. 그게 굉장히 일방적이었고, 또 저희도 그걸 얘기할 수 없죠. 이게 저희 프로듀서님 이번에 팬들이 이걸 원한다는데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실 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거 굉장히 그 말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현재 K-팝 씬에서 팬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팬덤 비중, K-팝 씬에서는 특히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레퓨테이션, 평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걸 소비하는 사람도 당연히 사람이고요. 우리의 IP의 중심도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스타일리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돼야 된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팬뿐만 아니라 이 저희들의 IP인 아티스트랑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 컨셉 끝내주게 뽑아냈어. 자, 이거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를 하자. 그런데 팬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노래 별론데요? 이럴 수도 있고.
근데 팬덤이 아니라 일단 아티스트가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되는 거죠. 자, 예전에 K-팝 마케팅의 성공 공식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막 컨텐츠 훅, 노래 막 훅이 있어야 되고 뭐 팬덤이 참여해야 되고 세계관도 만들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뭐 지속적인 노출을 하면은 성공할 거야라는 거는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나오는 답이고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도 요즘은 와, 어떻게 해야지 뜨는 거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할 거를 다 하고 우리는 정말 좋은 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기도 메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컨텐츠 자체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했었을 때는 예전처럼 K-팝 마케팅 성공 공식이 뭔가가 없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개 영역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안개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개 속에서 뭔가 더듬어 가다 보면은 그래도 길을 좀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힌트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일단은 무조건 이건 가야 되는 거죠. 좋은 노래를 깔고 가야 됩니다. 좋은 노래, 그들과 어울리는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지. 좋은 아티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좋은 노래는 당연하고 좋은 마케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일단은 마케팅이 안만 좋아도 노래가 안 좋으면 두 번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가지고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지 롱런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무도 안 들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 1박 2일 나가면은 게임 끝났어요.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출연해가지고 뭔가 끼를 보여주면은 어쨌든 이런 엄청난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가 나오면은 인지도를 확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청률이 10% 넘어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필살 성공 공식은 없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콘텐츠가 너무 많아. 유튜브에도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 하루에 업로드되는 신곡이 10만 곡입니다. 스포티파이에. 여기서 어떻게 노래 알려야 되지? 좋은 노래만으로도 안 되고 좋은 마케팅만으로도 롱런이 불가능 이런 시대. 이럴 때 필요한 게 팬덤인 거죠. 근데 그 팬덤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시대별 핵심 매체를 빠르게 마스터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은 또 좀 늦은 것 같아요. 시대별 핵심 매체. 이게 항상 성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틱톡이라는 게 생겼는데 예전에 엔터 3사들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한 2015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엔터 3사 하면 SM, YG, JYP 이런 회사들이었죠. 그때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영상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그냥 평가되던 때였죠. 야, 쟤네가 기업 가치가 1.5조래. 이 말에 저희가 막 비웃던 시대였거든요. 저게 그 정도나 된다고? 그거 그냥 영상 올리는 플랫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SM이나 이런 쪽에다가 저희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뭐 이제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와가지고 그런 것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기업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저희가 왜요? 우리는 그냥 있어도 앨범 많이 팔리고 어차피 우리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유튜브 당신네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주세요. 우린 뭐 뷰당 뭐 이런 걸로는 저희한테는 장사가 안 돼요. 돈을 주세요. 돈을. 이런 지금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쨌든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라고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별 핵심 매체를 누군가가 콕 집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BTS가 그걸 파고들었어요. 유튜브를. 그게 그들의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컨텐츠를 유튜브에 계속 올리면서 능동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다른 회사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N사에서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가면은 돈을 주니까 그래 그런 걸로 하자.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누가 유튜브를 무시하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이 되는 최고의 영상 플랫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체들을 먼저 선점하는 데들은 무조건 잘 되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틱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대별 매체, 어딘가 새로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또 그들이 그런 것들 원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보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 EXO 같은 경우에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성공을 거뒀고요. BTS 같은 경우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시대별 키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980년대는 뭐 지상파야 TV 이런 데 나가는 게 중요했었던 거고, 90년대 초반에는 뭐 CD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로는 2000년대 초중반에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키 미디어가 있는데, 사실 엔터테인먼트 쪽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이랑 또 미디어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늘 잡으려고 항상 이게 테크 기반의 이런 회사들과도 긴밀한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잃었던 게 너무 컸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소리바다가 이제 불법 P2P 서비스를 하면서, 음원 서비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신화라든지 이런 뭐 H.O.T 이런 팀들조차도 그런 불법 P2P가 나오고 나서 앨범 판매량이 신화 같은 경우에는 27만 장이었던 게 한 15만 장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바로 엄청난 타격을 줬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봤으면, 그때 우리가 빨리 그런 시장에 대처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음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그 시대를 끌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든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이런 컨텐츠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분발을 하고 있죠. 지금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스 테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팬덤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위버스, 또 버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팬과 또 아티스트가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팬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매니지먼트 쪽에다 전달을 해가지고 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너무 좋은 의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이런 팬덤 플랫폼을 통한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말 팬덤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팬덤 기반 마케팅을 시스템하게 됐고, 저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았었지만 팬이 이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 유통하는 분이고 우리의 공동 브랜드야. 이분들이 같이 만드는구나. 이제 팬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팬은 팬이 아니에요. 이제 팬느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된 거고, 그분들이 아니고선 저희도 이제 더 성공을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견지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IP 기반의 아티스트 기반의 컨텐츠들이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은 하지만 이제 확실한 통제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자율적인 확산을 뭐 숏폼을 통해서 또 롱폼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저질스러운 게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걸그룹, 이제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서 굉장히 좀 섹슈얼하게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컨셉이 아닌데 우리 팀은 되게 청순한 팀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제재를 할 수 있냐? 저희가 그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다행히도 팬덤들이 늘 신고를 해주세요. 너 이거 고소각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로 캡처해가지고 회사에 보내주세요. 우리 리걸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내려주세요. 뭐 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통제력과 주도권이 회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아 이거를 얘네가 정말 신경 쓰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팬 콘텐츠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당연히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더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팬덤 비즈니스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통제된 바이럴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콘텐츠 자체에 자율적 바이럴은 허용하지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핵심 메시지는 이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통제 자체도 팬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팬들과 같이 이런 메시지를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콘텐츠 자율성과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콘텐츠가 넓고 빠르게 퍼지면서도 브랜드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드렸나 봐요. 보다 보니까 벌써 클로징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뭐 빨리 끝난다고 굉장히 뭐 싫어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스피치를 통해서 저도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팬덤이 어떻게 더 키울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IP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먹히는 IP, 시대를 앞서가는 먹히는 IP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죠. 그 흐름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캐치해 나가면서 가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콘텐츠 산업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표현을 한 거 있어요. 로버트 타색이라는 분이 한 게 증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증발. 자, 예전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된 것 같은데, 디바이스가 정말 증발해 버렸습니다. 종이책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투지 전화기는 쓰시는 분 없잖아요. TV, 라디오, 유선 전화기, 워크맨, MP3 이런 부분까지도 디바이스 자체가 지금 너무 변화했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것들이 너무 많죠. 소매도 증발하고 있습니다. 레코드 판매점 찾아보기 힘들죠. 동네 슈퍼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편의점으로 변화하고 있고, 비디오 대여점은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추락하게 된 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고, 마케팅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나가는 거지? 어디가 지금 잘 나가는 플랫폼인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매스미디어,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의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도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발의 속도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AI, 아까 얘기도 해주셨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직접 노동이 축소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민하게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런 증발의 속도를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스타디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맨 왼쪽에 보이는 비행기는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에 폭격을 나갔다가 돌아온 비행기들이 어디에 총탄을 맞았는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쭉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서 그러면 우린 더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여기 많이 맞는 자리에다가 철판을 덧대자. 그러면은 더 튼튼하고 안전한 비행기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박사님이 하신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자, 안 맞아. 총탄이 안 맞은 데는 뭐야? 이거는 똑같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왜 표본이 안 됐을까? 여기는 맞으면 바로 골로 간다는 거잖아. 잘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엔진 부분, 동체 앞 이런 데다가 보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출항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K-팝 아이돌로 분류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430명입니다. 지난주 얼마 전까지 어쨌든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하려면 뭐 뮤직뱅크, 음악 중심, 인기가요 같은 이런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가서 줄을 서거든요. 저희 팀이 나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걸 내는 거예요. 뭘 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출연할 수 있는 팀은 12팀에서 15팀이거든요. 그러면은 매번 여기에 가서 줄 서 있는 팀이 60개 팀이 넘습니다. 많을 때는 100팀이에요. 그 100팀 중에서 10개 팀만 방송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화려한 K-팝 아이돌의 세계에서 10개 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400개가 넘는 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400개 이름 안에도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죠. 그 친구들은 팬덤이 없어가지고 못 나온 걸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은 곡이 안 좋아서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이런 기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팀 자체의 매력과 개인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성이겠죠. 대중들에 나섰을 때 공격받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 그런 팀이 일단은 살아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컨텐츠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제가 자녀가 셋인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성공 비결,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친구. 저희가 SM이나 이런 쪽에 있었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SM 직원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로 누가 들어왔어요. 연습생이에요. 자, 이 어린 친구한테 이거를 가르칩니다. 무조건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아티스트의 성공 비결입니다. 뭘 해야지 성공할까? 뭘 해야지 성공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되냐면 인사예요. 인사 잘해라. 저희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 잘해야 돼. 너 지금 연습하고 있을 때 밖에서 창 밖에 네가 보기엔 분명히 저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사람 그림자인 것 같으면 인사해. 무조건 인사하는 거야. 기본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빛나게 해주신 분들이 있고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추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